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밝은의 광장의 김희종입니다. 오늘 꽃봄 뉴스 시간인데, 오늘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보통 월요일 날 4시에 이렇게 허현준 행정관님과 꽃봄 뉴스를 라이브로 진행을 하는데, 오늘만 특별히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전날인 주일, 일요일 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촬영하는 시간은 12월 12일 이제 오후입니다.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실제로 방송은 12월 13일 4시부터 라이브처럼 진행이 될 텐데, 네, 오늘은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이제, 특별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 중에, 요 근래 또 저희들이 또 유심 있게 볼 수밖에 없었던 그 박근혜 대통령 사면에 대한 이야기 뉴스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 뭐 고위 관계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뭐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은 요번에는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가 났습니다. 물론 실제로 없을지 아니면 있을지 그거는 뭐 알 수 없지만 그런 뉴스가 났는데 어떻게 혹시 분석을 하고 계세요? 일단 청와대 관계자 뉴스발이 있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 네네. 장관의 이제 사면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 이재명 후보 입장이 이제 좀 언론에 노출된 건 크게 이제 세 가지인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 관계자하고 법무부 장관의 기본 기조는 이번 성탄절에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청와대 관계자와 관련 청와대 관계 핵심적 관계자가 누군지가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청와대 고위 관계자로만 나왔는데 그 내용도 이제 기존에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대동소이한 건데 현재 청와대 차원에서 사면을 할 만한 특별 사면을 할 만한 어떤 다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민적인 뭐 여론도 현재 석방에 관해서 부정적 의견이 더 많은 것처럼 그런 형식으로 내용을 담았고요. 박범계 장관도 지금 몇 달 전부터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또 장관 사면 이제 법무부 차원에서는 사면을 검토하는 건 현재 없다. 그래서 일반 대상으로 해서 특별사면 사면이 이루어질 것이다. 일반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질 거다. 일반 사범들에 되겠죠. 이런 이제 기조를 했고요. 어쨌든 핑계는 이제 국민적으로 다수 여론이 마치 사면에 반대하는 것처럼 이 얘기를 하는 그런 일종의 그것도 또 하나 여론전 그런 여론조사도 있더라고요. 뭐 예. 20대는 얼만큼 하고 뭐 60대는 얼만큼 반대하네 마네 뭐 이런. 예. 그것도 좀 한번 보여. 네네. 그것도 한번 자료를 좀 네. 보여주시고요. 근데 기존이 이제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좀 해가 갈수록 변화가 있긴 있습니다. 네. 이제 2009년, 19년을 정점으로 해서 실제로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의 결과를 대체적으로 평균해서 통계를 내보면 2019년 이전에는 사면에 관해서 부정적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60 내지 뭐 65% 이렇게 높았는데 2020년에는 확실히 그 양상이 달라졌고요. 2021년도 상하반기 다 3.1절 전후에서 조사나 그 이후에 이제 8.15 전후 조사에 보면 대체적으로 사면 찬성과 반대가 비슷하게 나오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결과로만 본다면 사면에 반대하는 게 한 42%에 43% 사이고 사면에 찬성하는 게 한 39.7% 그러니까 40% 그러니까 실제로는 오차 범위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래 대체적으로 조사는 사면 찬성과 반대가 여론조사 자체로는 비슷하게 나오는 이런 양상인데 그 중에 특히 이제 집권 세력이 언론에서 좀 부각시키는 건 20대의 20, 30대 세대들이 사면에 반대하는 어떤 세대가 많다. 그래서 20대, 30대나 중도층을 선거 전략에서 중요하게 공략해야 될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20대, 30대 중도층 상당수가 반대하는 다수가 반대하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집권 세력이 나서는 것이 오히려 선거 전략에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즉 그 말은 선거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또 암시하고 있는 문제이죠. 사실 이제 사면이 어떤 문제인가 관해서는 뒤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자신들의 집권 전략에 유리하냐 그렇죠. 불리하냐 유불리를 지금 따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전에도 사면에 관련해서 할 때 문재인 좌익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한다면 보수 야당 지지층 내에서 이제 어쨌든 새로운 대선 후보와 특히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사면을 정치적으로 검토한다는 의견이 여러 분석가들이 있었는데 이번 이제 최근에 성탄절 사면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도 부정적인 그러니까 집권 세력의 어떤 부정적인 근거는 20대, 30대 중도층에서 사면이 반대하니까 자신들의 선거에 불리한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역시 사면의 본래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또 선거의 정권 재창출의 유불리를 따져서 역시 사면을 다루는구나 하는 게 객관적으로 그 실체, 정체가 드러났다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그 이런 말도 있었어요. 뭐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만약에 옥중에서 윤석열을 비판을 한다든지 뭐 각을 세운다든지 이랬으면 어쩌면 사면이 됐을 수도 더 빨리 됐을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분석도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그 사면 문제가 자기네들이 정치적으로 유불리해서 유리할 때 사용하게 되는 그런 카드로밖에 전락을 안 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이제 현실인 거죠. 네. 네. 박 대통령님은 사실은 이제 감옥 안에 있으시지만 밖에 동향에 관련해서 정보를 얻는 것은 물론 제한적이지만 밖에 큰 동향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신문이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는 상당히 여러 이제 대통령님을 믿고 또 존경하고 또 지금의 장기간 구금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보내는 서신, 각종 자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동향들, 정치 사회적 동향들을 대체로 아시는 걸로 큰 흐름은 알고 있고 그래서 지난 이제 총선 때도 서신을 통해서 당시에 총선에서 어떤 방향으로 야당이 결집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반문 사실은 대연합 그리고 가장 유력한 야당을 중심으로 단결해서 총선에서 집권 세력의 이런 집권 연장 업무를 사실상 파탄내서 문재인 좌익 세력들을 정치적으로 상당히 타격을 가하는 사실 전략적 방향을 제시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이제 당시에 상당한 이제 보수 지지층 내에서는 역시 정치적으로나 여러 부분에서 중요한 판단을 또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당시에 인식했고 다만 당시에 이제 미래통합당이죠. 지금 이제 국민의힘 전신 내부에서 공천 문제나 내부의 이제 갈등, 자분 문제로 총선에서 패배함으로써 오히려 박 대통령님께서 제시했던 당시의 총선 관련 서신이 조금은 빚을 잃게 되는 오히려 그것이 효과 공천 문제나 이런 문제가 제대로 됐으면 오히려 반문 대결집을 통해서 어떤 정치 상황의 어떤 변화를 모색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게 좀 안타깝고요.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요 관련해서 사면 문제에 관련해서도 입장을 발표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은 이제 반성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면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 자리에서는 뭐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해서 굉장히 무슨 비아냥거리는 것인지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한 줄 아냐는 뭐 그런 식으로 또 후속 대처도 하고 그런 식의 상당히 기만적인 어떤 행동을 아주 이제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하고 있는 이재명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고 입만 들면 정말 자기를 갉아먹는 건지도 모르는 그런 말들을 계속 내뱉고 있어요. 네, 후보가 이제
그런 후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놓고 지지층 내에서 특히나 친문 지지층 내에서 거세게 반발하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속마음이 아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한 거다. 실제로 존경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수습하고 그 후에 다시 사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직 대통령이 사면에 관해서 그것을 사면할 만큼의 반성도 뭐 사과도 하지 않았다 해서 자신의 진심을 이제 네. 드러낸 거죠. 이제 선거 여러 행태상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어떤 수단이라도 쓰는 인물이라 사면이 상당히 자신에게 유리하다 판단했으면 사면을 적극했을 텐데 문재인 중심의 지지층 그 내부에 이제 상당히 균열을 우려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반발 뭐 이낙연의 사면 문제 이후에 아뜨거하는 민주당 어떤 집권 세력의 지지층 내부의 어떤 일종의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감안한 것인지 해서 그런 입장을 좀 발표를 했고 그래서 사실상 성탄전 사면은 청와대도 그럴 의지가 현재는 없어 보이고요. 선거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걸 의식해서 석방을 할 경우에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을 어떤 식으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전에도 검토하고 했는데 뭐 집권 세력 내부에서는 이미 타이밍을 놓쳤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와 문재인 차원의 문재인도 사면을 성탄전 사면 자체는 검토하고 있지 않은 걸로 직간접적으로 언론에 노출시키고 있고 아예 입구를 이재명 후보가 이제 막아버린 셈이죠. 네. 사면도 반성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예 사면 문제가 공개적으로 논란이 안 되도록 입구를 막아버리는 지금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뭐 세상 일이라는 게 100%라는 건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은 대체적으로 성탄절 사면은 이루어지지 않을 걸로 현재 이제 추세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집권 세력 내부도 그런 식으로 다수의 여론을 형성해 가려고 언론에도 그런 방식의 선전전 여론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희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루라도 빨리 자회몸이 되시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입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제 삼성병원으로 이제 보통 다니셨던 그 성모병원이 아닌 삼성병원으로 입원을 하신 이유가 사면을 위한 수순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많이 아프시거나 뭐 더 그러면 삼성병원 물론 삼성병원도 뭐 훌륭한 병원이긴 하지만 더 전문가가 있는 그 의료계에 따라서 뭐 서울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닌 삼성병원으로 옮겼다는 거는 어떤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관계는 사실 알지는 못하지만 뭐 제가 모르는 뭐가 있더라도 대통령께서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면이 아닌 그 무죄 석방이 원래 당연한 거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뭐 사면을 이라는 형식으로서라도 빨리 자유몸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 지금의 이제 박 대통령님의 사면 문제는 국내적인 문제로만 지금 인식되어 있지는 않아요. 네, 네. 이게 장기간 구금이 되면서 국제사회의 여러 인권 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네, 네. 두 전직 대통령 중에 특히 박근혜 대통령님 관련해서는 사법적 절차에서도 상당히 의문이 갈 만한 상황들이 많았다. 그리고 언론의 보도 내용이나 탄핵 사면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될 만한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관해서 특정 인물에 대해서 한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어떤 형사적 절차 범위를 조금 벗어난 일탈한 이런 그리고 실제로 이제 형사 구금 자체가 국가 내부에서 전직 대통령의 장기간 구금이 그 국가적인 국격이랄까 위신이랄까 인권 침해의 요소랄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인권 단체나 언론에서 이제 이야기를 국제적인 단체들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적인 이제 문제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인권 국가로서의 자격이 현재 있느냐. 반대로 이야기하면 현재 정부가 그런 인권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로서의 또는 국가 통치권자로서의 정당한
하고 있느냐 아니면 인권의 침해의 일차적인 가해 대상자이냐 이런 것까지 국제적인 단체나 언론에서 이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 두드러지고 있고요. 그래서 양상이 2018년, 17년과 좀 다르게 이제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구속되고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외국 언론들이나 이런 데 주도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이거 국격에 좀 문제가 있다.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 이런 데 이제 초점이 점차 네. 이동해 가는 이제 양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기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당선인이 내년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그러면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선인이 발생할 거니까 새 신정부가 구성되는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새로운 대통령, 그러니까 당선자가 문재인한테 사면을 요청하고 그것을 문재인이 어쨌든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것을 최종적으로는 수습하는 이런 국면과 상황을 좀 나름대로는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지금 이제 선거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지지층 내부의 일탈이나 갈등을 유발하는 어떤 중요한 어떤 전략적 실수가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은 집권 세력이 뭐 예를 들면 사면을 고심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대선이 끝나고 나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더군다나 당선인이 문재인한테 석방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가면 청와대도 문재인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벌여놓은 일은 자기 정부에서 수습한다는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스스 이제 계획들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성탄절 사면과 내년 이제 당선인 요청하는 상황으로 갈 거기 때문에 대략 그렇게 예정을 한다면 내년 3월 9일 이후부터 5월 8일 그 사이에 이제 석방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죠. 대체로 그러면 이제 행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대체적으로 4월 초중 또는 5월 초 이 정도가 가장 유력하게 석방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당선인이 되더라도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으로 집권 세력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해결하지 않으면 차기 만일 이재명이 당선됐을 때도 이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는 계속 국정에 중요한 과제로 이제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장기간 이게 간다면 자기들도 부담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정리하는 시기에 신정부가 탄생하기 전에 한다면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 문제를 털고 가고 신정부한테 뭐 이제 부담을 안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당선인과 문재인 간의 일정 간의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물론 이제 야당의 후보가 당선된다면 당연히 그건 석방 사면은 이미 공표를 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좀 더 빠르게 좀 더 공식적으로 그렇게 요청을 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볼 때 여야 당선인들이 요청한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그런 4 중말 5초 이 사이에는 특히나 이제 4월 중순 전후로 한 시기가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얘기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사면 전 자유의 몸이 되신 이후도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이제 누구도 만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이제 유영하 변호사 외에는 안 만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자유의 몸이 되시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만나실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특히나 제가 지금 생각하는 제일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건강이나 뭐 이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업적이라든지 뭐 어떤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대 저는 20대가 사면을 반대하는 것 자체가 좀 의아해하는데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예전에 그냥 어른들이 뭐 형 누나들이 톱분 든 거에서 자기도 그냥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관성적으로 반대한다고 하지 않는가 싶은데 그런 친구들의 사고도 약간씩 바뀌게 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재정비 사업이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큰 그림에 뭔가 준비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우선 박 대통령이 석방되면 박 대통령의 행보가 우선은 좀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박 대통령 행보가 어느 선상에서 또 어느 국면에서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정치 사회적 행보와 관련된 문제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네. 대체로 이제 감옥 안에 있을 때는 외부인들을 제한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다수의 사람들을 감옥 안에서 만날 경우에 그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박 대통령의 의중과 다르게 어떤 정치적 표현되는 그런 것을 굉장히 한편으로는 염려를 했던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재판이 끝나지 않은 실제로는 재판을 포기한 상황이 왔지만 어쨌든 사법부의 재판이 진행되는 여건에서 외부의 부적절한 행동이 그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또 가해지는 압박이나 형사적인 어떤 문제까지도 불통이 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활동을 하고 밖으로도 의사표현을 제한적으로 스스로 하셨다고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인고의 세월이 한동안 갈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 인고 세월을 갈 때 그 스스로 참고 견디면서 닥쳐올 상황에 대한 것을 예비한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근데 내년 이제 3월이든 4월이든 석방이 되시면 상황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면된 조건 후에는 우선 건강을 이제 안정적으로 치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간에 제한적으로 이제 만나야 했던 사람이나 소식을 전하는 통로도 조금 더 넓게 정보를 확인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그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활동의 범위가 좀 달라질 거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그게 이제 원보이스 역할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김기중 국장님이나 그간에 박 대통령님과 오랫동안 인연을 맺고 또 신뢰를 가져왔던 분들도 그 후에 이제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박 대통령님의 행보도 무슨 정치인으로서의 새로운 길을 가지는 않는다 하셔도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메시지나 그 과정에서 어떤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본인이 구상하고 있는 것 또 현실에서 판단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또 방향들을 메시지로 전달할 걸로는 보이고요. 이제 이게 이제 박 대통령의 행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중요한 문제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통성을 어떻게 다시 제 자리로 돌려놓느냐 이 문제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뜻을 모으고 사실은 그 전에 그 일을 했어야 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책임과 의무인데 그 부분이 여러 국면을 타서 안 된 것이 이제 현실이고 또 상당 부분 주요 고위층, 박근혜 정부의 고위층 또 청와대 고위층에 있던 분들이 의도하든 아니든 여러 형태로 회피해오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이 방송이나 다른 곳에서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살리는 어떤 필요 있는 활동들에 관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박 대통령이 이제 석방되면 그 부분에 상당히 급물살을 탈 걸로 보이고 저도 이제 그 관련해서 사진집이라든가 또는 그 이전에는 뭐 예를 들면 박근혜 민주주의 재단 같은 걸 만들어서 박근혜 정부의 공과를 다 따지는 한이 있더라도 네. 적어도 대한민국 정부의 연속성, 합법적인 정부의 연속성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우리 국가나 사회에 어떤 정도의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대통령님과 그 정부가 했는지 이런 걸 재정립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왔는데 어쨌든 박 대통령이 석방되면 그 부분은 뭐 급물살을 타서 상당 부분 진척되지 않겠냐 이런 좀 기대를 가지고 있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국민들이
그간에 인식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탄핵과 재판 과정에서 왜곡되고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걸 여러 가지 형사처벌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부분에 대한 사실상 진상규명을 포함해서 그런 형태에 대한 좀 다시 한번 그것을 뭐 진상규명 형태로 하든 아니면 이제 공개적으로 어떤 백서 형태를 만들어서 그것을 사실관계와 관련된 그래서 탄핵이나 형사처벌에 부당한 것을 좀 그것도 다시 한번 그 과정이 지금 특히 이제 20대 30대들은 2016년, 17년, 18년의 그 이미지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특히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그 일을 겪었던 젊은 사람들은 그렇죠. 예, 그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뜯어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기에 악마화돼 있던 그런 어떤 대통령님이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런 진상규명이나 사실관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정립해가고 그 사이에서 어쨌든 친북 진영을 중심으로 한 극좌 세력이 어떻게 자유민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했는지 그에 협조해서 어떤 세력들이 권력의 자식 이익을 위해서 권력투쟁 차원에서 그걸 협조했는지도 좀 더 어떤 실체적 진실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조명하고 정립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고 네. 봅니다. 아주 중요한 거지요. 그리고 꼭 필요한 만큼 또 필요한 사람이 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좀 걱정이긴 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또 사라져 간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들고 있어서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지금 대통령님 사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두 가지 소망이 이제 있는데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크리스마스 때 올해 그냥 나오셨으면 좋겠다. 뭐 어떤 이유든 간에 정치적인 것든 뭐 정쟁이든 뭐든 건강이든 뭐든 다 떠나서 좀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이제 소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나오시면 뭐 다른 많은 일을 하시겠지만 우리 발근해 광장에 한번 출연을 하셔서 대통령님의 육성을 이 발근해 광장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나가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우선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려고 하고 싶었던 건 사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겁니다. 이제 사면을 뭐 법적으로나 이제 사회적으로는 죄를 사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은 이미 형사처벌을 통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던 당사자들의 경우에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정치적 경쟁자에 대해서 가혹하게 특정 권력을 쥔 자들이 또는 그 정치 사회적인 상황에서 승리자로서 기록된 자들이 그 상대의 정적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부터 정치적 죄를 사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탄핵 자체도 정치 탄핵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사실 정치 세력이 권력 집단이 여론 조작을 동반해서 이루어져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범죄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흔히 말 사회적으로도 정치 어떤 행위에 따른 그런 구속이 된 거고 그러면 결국 사면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 내에서 그 구성원들 간에 친구의 관계로서 맺어진 이웃 관계를 맺어져 있는 민주주의 공동체 내에서 그걸 적대적인 관계로 해서 여기지 않는 한 정치적인 상황에 그것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이제 일종의 통합이나 화합이나 이런 형식으로 해서 정치적 경쟁자들이 상호 불필요한 갈등이나 심화되어 있는 적대의식을 약화되는데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하나의 요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면에 이제 그런데 수행되는 거기 때문에 문재인이나 이재명처럼 선거 유불리를 따져서 사면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그 사회 내부의 근간이 되는 민주주의 원리 차원에서 사면이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인권 침해 요소가 강해지고 있다는 그
것으로부터 인권 개선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세 번째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라도 검토돼야 되는 사면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선거 정략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은 이 직권설이 본래 뭐 본질이 그렇긴 합니다만 그것은 사면의 어떤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김국장님이 말씀하신 발군의 광장 뭐 출연은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보시고 아마 주요 관계자들이 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박 대통령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자체의 시도는 굉장히 유익하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발근의 광장에 나오셔서 하시면 좋겠다고 하지만 뭐 발근의 광장이 아니어도 어쨌거나 이제 말씀을 하시고 또 행보를 또 하셔야 된다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그 정통성, 그 연장선을 또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이야기는 좀 이 정도 하고 뭐 앞으로 계속 또 관련된 얘기는 하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방송 중간에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원래 월요일 그 꽃봄 뉴스 라이브를 못하고 오늘은 이렇게 녹화를 일요일 날 녹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방송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소에 읽어드리는 댓글이나 이거는 현재는 못 읽어드린다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하자면 그 내년 이제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어떤 외교적 대립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뭐 미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는 외교 보이콧을 한다. 올림픽 이런 선언까지 있는데 이런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12월 6일 미국 정부 차원에서 중국의 베이징에서 개최 예정인 그러니까 내년 2월 5일이죠. 베이징 올림픽에 외교 보이콧을 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12월 6일에 미국 정부 차원에서 결정을 해서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 외교 보이콧에 관해서 입장을 밝히면서 딱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에서 인권 침해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거고 실제 거기에서 대량 학살, 반인도 범죄가 아주 일상적으로 지금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중국 올림픽 당연히 정신에 맞지도 않고 중국에서 그 내에서는 다수 사람들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희생되고 강제 노동이나 대량 학살이나 그런 여성들에 대한 강제 어떤 뭐 추행, 폭행, 그다음에 낙태 이런 것들이 자행되고 있는 그래서 야만적인 일들이 중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사람들이 죽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모른 척하면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이제 이런 취지이고요. 다만 올림픽이 개최되는 것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또 그걸 준비하는 선수들은 있단 말이죠. 그것을 감안해서 선수단은 참여하도록 하되 외교적 보이콧 또는 외교 보이콧인가 정부 관료들의 사절단 파견하는 이런 외교적인 행위는 하지 않겠다. 이런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밝혔고 6일 날에 이제 미국 차원에서 발표를 했죠. 그 앞뒤로 이제 여러 나라들이 호응을 하기 시작했는데 뉴질랜드, 뭐 호주, 그다음에 영국,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미국의 외교 보이콧에 동참하겠다. 본인들도 국가 차원의 외교적 사절단 파견하지 않겠다 했고요. 발트의 이제 3국 중에 하나인 리투아니아도 여기에 동조해서 외교 보이콧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좀 이 부분에 상당히 용기 있게 좀 나선 국가입니다. 뭐 원래 이제 영연방 국가라고 하는 게 뭐 영국은 당연히 말할 것 같고 연방 국가라는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뉴질랜드는 일종의 영연방 국가라고 해서 일종의 강력한 동맹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공통적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하는 경우가 많은데 리투아니아는
독특하게 더 그런 강력하게 러시아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중국 올림픽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고 대만과의 외교적 관계도 상당히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과의 어떤 외교 보이콧으로 해서 중국이 리투아니아에서 생산하는 각종 부품, 뭐 장비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다국적 기업들이 그걸 사용한다면 중국 시장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음에도 리투아니아는 그러면 우리는 대만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유동맹 체계에 기본한 대중전선을 함께 참여하겠다는 걸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다른 몇 개의 국가들의 흐름을 이야기를 드리면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미국의 외교 보이콧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프랑스는 공식적으로는 2024년에 하계 올림픽이 지금 예정돼 있는데 그리고 이탈리아도 2026년에 동계 올림픽이 예정돼 있는 그래서 올림픽 예정국 이제 2년 후, 뭐 2022년 기준으로 하면 2년 후, 4년 후에 하계, 동계 이렇게 올림픽이 예정되어 있는 국가라 그런 국가들에서 중국 올림픽 때 참여하지 않는 건 그건 여러 가지 국제적 규칙이나 관례상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프랑스하고 이탈리아는 미국의 외교 보이콧에 이제 동참하지 않는 입장을 밝혔고요. 근데 실제로 프랑스의 경우는 좀 달라 보입니다. 프랑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지난번 이제 그 미국과 호주의 관계, 특히 그걸 이제 오커스 동맹이라고 그러죠. 미국, 영국, 호주. 그래서 핵 잠수함 개발과 관련해서 프랑스하고 호주하고 계약이 돼 있었는데 그 오커스 동맹 체제가 강화되면서 미국이 호주한테 핵 잠수함 관련한 기술을 지원하겠다 하면서 프랑스와 호주와의 계약 중에 프랑스와 호주가 계약이 깨졌죠. 그래서 프랑스가 잔뜩 미국에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올림픽 관련 외교 보이콧이 나와서 프랑스는 미국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상당히 국제 외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미국을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고 비판하는 그런 게 작동한 거 아니냐. 그리고 지난번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다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좀 작동을 했다는 분석들이 있고 프랑스는 단순히 2024년 하계올림픽 예정돼 있어서 외교 보이콧보다는 그런 측면도 상당히 있지만 다른 외교적 국제 외교 문제가 있다는 것도 하나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외교 보이콧을 검토할지 아니면 지난번 도쿄 올림픽을 할 때 중국에서 우리로 하면 체육부 장관 자격을 가지고 있던 중국의 관료단이 도쿄올림픽에 참여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중국의 그런 외교적 의전에 대해서 최소한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어떤 외교 보이콧의 요구도 수용하고 중국이 도쿄올림픽에서 했던 의전의 어떤 어느 정도는 맞춰주는 이런 것도 고려해서 고위급은 아니지만 비교적 조금 낮은 급의 관료를 파견하냐 이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전면적 외교 보이콧으로 갈지 낮은 수준의 외교적 의전적인 차원에서 외교 관료를 보낼지 이 부분은 좀 일본에서 검토하고 있다는데 현재 흐름은 외교 보이콧이 갈 가능성도 꽤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그러면 이제 지금 중국은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이 지금 12일이니까 한 이틀 전, 3일 전에 우리 시각으로 12월 9일, 10일 민주주의 정상회의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한 110여 개국 국가들을 화상회의 형태로 해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국을 이제 직접적으로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 체제 국가들을 공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걸 침해하고 인권 침해를 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했기 때문에 특히나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잘 알고는 유사부 같은 반체제 인사들을 말 한마디에 대해서도 구금하거나 실제로 이제 고문을 가하는 이제 기업가로 알려져 있는 알리바바 마오 그 창업자도 그렇고 판빙빙
배우 같은 경우도 있고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됐던 중국 테니스 선수 평샤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그런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국가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면 기술, 뭐 인식 기술이나 CCTV 그런 감시 체제로 해서 중국의 일상적인 국민들이나 특히나 신장, 티벳, 홍콩 이런 데에 중국을 비판적으로 좀 비판하는 인권 운동가나 민주화 운동가가 많거나 분리 독립을 추진하고 있는 곳에는 지금 그런 감시 체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인민해방군이 지금 가서 막고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막혀 있는 중국을 중심으로 그런 반인류 범죄에 대해서 그리고 법치가 없고 인권이 사라진 것에 강력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징 올림픽 그런 흐름이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연관되면서 외교 보이콧이 얼마나 더 확대될지 좀 이번 달 대략 지나가 보면 좀 더 많은 국가들이 미국 외교부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큰 국제적 흐름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외교 세계가 지금 하루가 다르게 이제 돌아가고 있어서 오늘 촬영하고 있는 이 12월 10일이지만 또 이게 방송이 되는 13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물론 주말이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또 위치나 이런 외교력이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잘 해 나갈 수 있을 거란 걱정이 앞섭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베이징 올림픽 때 그 종전 선언을 구상하고 이제 이런 걸 또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평가 좀 이야기 좀 한번 해주세요. 예, 한마디로 이제 베이징 올림픽 때 미, 중 그리고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4개국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구상하고 계속 추진해왔던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의 종전선언은 파탄났다. 이제 결론은 파탄났다 이런 거고요. 그 이제 앞뒤 최근의 상황을 이야기를 좀 드리면 문재인이 이제 특히나 5월 초반기부터 이제 그런 흐름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제 진단을 할 때 저도 방송에서 5월, 4월, 5월 또는 5월, 6월 뭐 이런 유튜브 방송할 때 올해 하반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중점적으로 할 건 아마 종전선언 집착을 할 것이다. 그 종전선언이 사실은 한국의 미래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 한미연합훈련 중단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반미 세력에게는 그 반미 운동의 열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입구이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그 종전선언에서 볼 때 한국이 그렇게 친북 반미로 나아가는데 뭐 좀 필요한 요인 이런 정도로 이제 이해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자신으로서는 종전선언을 하면 상당히 자기가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데 업적을 쌓았다. 이런 식의 또 문재인 정부의 그런 외교적 업적으로 이제 기록을 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에 집착하리라고 봤는데 실제 5월, 4월부터 문재인이 김정은한테 친서를 보냈다는 이제 보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종전선언 관련해서 중간에 김여정이가 종전선언은 상당히 흥미로운 것이라는 것처럼 반응을 한번 보였고요. 그래서 그 반응이 나오고 김여정이 한번 떠들자 청와대가 들썩들썩했습니다. 북한에서 뭐 반응을 보이나 보다 하고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과거에는 그 대북 전단지 관련해서 그게 한국에 있는 탈북자 인권단체들이 전단지를 보낼 때 김여정이가 그걸 나무래니까 금방 청와대가 언제 마치 명령을 하다를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대북 전단 그 금지하라는 걸 몇 시간 만에 발표하고 그걸 민주당이 받아서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종전선언도 마치 흥미롭다, 관심 있다고 하니까 막 청와대에서 들썩들썩했는데 그 후로 북한에서 특별히 이제 반응을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경우에도 이제 종전선언에 관련해서 국제 약학 관계에서 미중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양상에서 뭐 이제 종전선언 자체가 이제 중국에는 큰 관심거리는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미국의 이제 발목을 잡고 계속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고위급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또 여러 형태로 이렇게 뭐 미국에 필요한 것에 어느 정도는 맞춰져 가면서 종전선언을 끌어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우리 정부에서는 외교부 1차관 최종관 1차장이 그런 종전선언에 실제로 이제 그걸 책임을 맡아서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동아태 차관보가 이제 그걸 맡아서 실무자 간의 협상을 해오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베이징 올림픽에 미국이 외교 보이콧을 선언함으로 인해서 외교 보이콧이 선언됐다는 것은 미국의 대통령은 물론이고 고위급 관료들이 중국에 안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 가면 베이징 올림픽에서 미중 뭐 대한민국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그냥 미중 남북이라 할게요. 이 사자가 모여서 종전 선언한다는 것이 그냥 파탄이 난 것이죠. 그리고 미국은 종전 선언에 관련해서 한국 정부 즉 문재인 정부와 시각이 다르다는 것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지금 종전 선언이 비핵화도 없고 또 북한의 어떤 점진적 변화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종전 선언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미국 공화당 의원을 중심한 35명의 하원 의원들은 아예 서신을 보냈지 않습니까? 미국 국무장관, 국방부 장관 뭐 이렇게 보내서 종전선언을 하는 걸 반대한다 해서 공식적인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미국 정부의 입장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큰 의미가 없다. 다만 종전선언을 논의하면서 북한이 협의 테이블에 나온다면 그 테이블에 나온 것을 이용해서 비핵화와 관련된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하나의 상호 간의 만남을 위해서 그런 테이블에 올라오는 하나는 데서 의미가 있지만 종전선언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요. 네. 비핵화도 또 북한의 어떤 개혁이나 어떤 다른 어떤 움직임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그런 미국의 그 조야의 뜻도 정부 뜻도 알고 있으면서도 막 계속 그렇게 종전선언이라도 해야 북한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런 논리를 계속 하고 있고요. 중국은 유일하게 관심 있는 건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이기 때문에 1953년 7월 27일에 딱 3개 국가가 그 정전협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유엔 사령관,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령관, 그다음에 중국의 지원사령, 북한 전쟁 지원 사령관, 요 세 형태의 국가가 이제 조인을 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정전협정의 체결의 당사자로서 중국은 참여하는 거 외에 이제 종전선언 사는 자체는 큰 관심이 없고요. 북한의 경우에도 사실 종전선언에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제재, 뭐 그들이 말한다면 대북 적대 정책의 철회, 북한식으로 하면 이런 것에 주요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만 문재인만 유독 이것에 이제 막 목매어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정황의 최종적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베이징 올림픽 외교 보이콧으로 종전 선언 자체의 구상과 계획은 최종적으로 파탄났다. 네. 내년에 베이징에서 그럴 일이 날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지금 막혀 있다. 이렇게 이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조용히 뭘 하지 말고 조용히 깜빵 갈 준비를 좀 그거나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뭔가 설레발만 지금 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중국과 러시아 권위 체제에 맞서는 자유와 인권 가치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외교 군사 전략으로 이제 그걸 채택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국제적으로 이제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 앞서서 이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좀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 반인도 범죄에 대해서 반인도 범죄에 관한 문제점도 얘기를 했고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
특히 그 중에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아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러니까 홍콩이나 이럴 때도 계속 그런 표현의 자유를 요청했잖아요. 홍콩 민주화에서도. 지금 신장 위구르나 티베트에서도 그런 분리 독립 국가를 요구를 할 때 적어도 중국에 관련해서 일체 그런 표현과 다른 어떤 반체제 활동, 반정부 활동 모두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뭐 푸틴 러시아 권위주의 체제도 아재 반정부 인사,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탄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야권의 주요 지도자를 관해서 아예 그 독극물로 네. 살해를 시도를 하고 러시아로 다시 들어오자 그걸 지금 구금해서 거의 생명 위협한 정도까지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권위주의 체제가 그런 야당의 그런 정치 활동, 그런 언론 활동, 표현 활동을 다 위압적으로 지금 통째로 막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중국과 러시아의 그런 권위주의 체제에 맞서는 미국 중심의 자유와 인권 가치 확산, 동맹 이런 걸 이제 하고 있고 군사적으로는 중국에 맞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동맹 체제를 구축하고 있죠. 쿼드가 이제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주로 영연방 국가로 형성되어 있는 파이브 아이즈, 그다음에 영국, 호주까지로 하는 그런 그 오커스 같은 동맹 체제를 통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의 어떤 대외 확산 전략, 패권 전략에 자유 동맹 체제가 맞서서 뭐 동아시아나 이제 남아시아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그런 군사적 위협 그리고 해상으로서의 확장 전략 이런 것도 막고 대만의 어떤 자치나 독립을 굉장히 위협해서 군사적으로 지금 위협을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도 맞서는 그래서 중국 내에 이제 그런 범죄 행각뿐만 아니라 외교적 전략, 군사적 전략도 지금 그런 대중순서를 막고 있고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금 임박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 러시아의 정규 병력이 10만 명 정도가 배치됐고요. 뭐 12만 명까지 지금 최근에 늘었다는 이제 보도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정규 병력이 10만 명까지 늘었고 올 지금 4, 5월부터 해서 정규 병력을 꾸준히 늘려왔고 거기에는 주로 기갑부대, 뭐 지상전군, 지상군 이런 것들이 대거 포진해오고요. 극동 지역 등을 포함해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그런 정규 병력들이 와서 좀 우크라이나 서쪽, 그러니까 러시아와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배치가 돼 있고, 그래서 내년 한 2월, 뭐 어떤 분은 1월 말 2월 초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략 2월 달에 실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할 것이다. 그래서 서쪽에서는 소련의 정규 병력이 침투를 하고 북쪽에서는 러시아와 이제 국가 연합이 맺어져 있는 벨라루스 쪽을 통해서 기갑부대, 장갑차 부대가 해서 내려올 거다. 그런 거고 남쪽에서는 과거에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2014년도에 일방적으로 군사적 침공을 통해서 병합을 해버렸거든요. 그 크림반도 부근에 있던 러시아의 정부군이나 이제 뭐 육군뿐만 아니라 거기는 해상 병력도 있기 때문에 뭐 흑해 지역하고 그쪽 이걸 다 그런 이제 병력들 동원해서 남쪽에서 치고 올라오면 몇 시간 만에 특히나 이제 우크라이나 동쪽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 바로 침공해 오는 그쪽에서 우크라이나 동쪽은 몇 시간 만에 동쪽은 상당히 점령될 가능성이 높고 우크라이나 수도가 이제 키예프인데 이제 북쪽에 있는데 거기에서는 벨라루스에서 북쪽에서 치고 내려오면 대략 하루 내에 침공이 점령이 가능한. 그래서 3, 4일 내에 사실 우크라이나 전체가 지금의 러시아의 군사력으로 하면 재래식 군사력만으로 하더라도 이제 침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크림반도나 이런데 흑해 부근에는 러시아 전투기들이 많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남쪽에서 올라오면 우크라이나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내부도 좀 갈등이 심합니다. 이제 사실 이제 냉전 이후에 그러니까 1989년 동서독의 통합, 그리고 1990년 구소련의 몰락 이후에
그간에 소련 연방 체계로 있던 나라들이 다 여러 나라들이 독립을 했거든요. 발트 3국부터 해서 뭐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그루지아, 뭐 조지아라고도 그러죠. 그리고 물론 무슨 스탄 국가들 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이 그 후에 냉전 이후에 이제 주로 다 독립을 했는데 우크라이나도 1991년도에 독립을 하고 그 후에 우크라이나는 생존을 위해서 왜냐면 러시아가 지금처럼 크림반도를 2014년 막 우크라이나 땅을 먹었듯이 러시아가 언제라도 공격하면 위험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아주 중요한 친서방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 중에 가장 국가적 정책으로 해서 1순위가 외교적으로 1순위가 나토의 회원국이 되는 겁니다. 나토에 가입하는 것. 그래서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냉전 이후에 독립한 이제 공산권에서부터 멀어져서 자유 국가로 저는 이제 바꾼 뭐 폴란드, 헝가리, 막 체코 이런 나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 동유럽국가들이 나토 회원국이 다 됐어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워낙 러시아와 인접해 있고 또 그간의 서방 국가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서유럽 나토나 미국에서도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나 조지아 또는 그루지아 여기까지 만약 나토 회원국을 한다면 군사적으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압력을 계속 가해왔거든요. 그리고 서방에 있는 나라들이나 미국도 당시에 동서독을 통일할 때 나토를 동쪽으로 너무 가지 않는다까지는 확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이제 뭐 장본인들이 아버지 부시, 뭐 콜 서독 총리 뭐 이런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시기에는 이제 그랬는데 그 후에 동유럽 국가들이나 중유럽 국가들이 나토에 막 가입을 해버리니까 나토가 동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죠. 영토를 이동한 셈이 됐죠. 그것은 바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의 국경과 인접해 있는 국가로 점차 오고 있어 굉장히 위협을 느껴서 러시아가 막 엄청나게 지금 외교적으로나 군사적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어쨌든 겨울에 침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지금 천연가스나 석유를 무기로 해서 특히 천연가스를 무기로 해서 유럽 쪽 서유럽 국가들의 에너지를 이용한 일종의 좀 그 외교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서유럽으로 가는 전체 천연가스의 40%가 지금 그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가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우크라이나는 에너지에서도 중요하고 에너지를 수송관을 잠궈버리면 서유럽에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가장 에너지 천연가스가 많이 필요할 때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제 이런 것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는 국내에서의 그런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이런 국가들에 대한 권위주의적 체제 강력하게 그런 침공하는 흐름도 있기 때문에 이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다 그렇단 말이죠. 아까 대만이나 뭐 남아시아,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해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그런 해상의 영토를 넓혀가고 있는 중국. 지금 러시아는 지금 점차 서쪽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대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패권 전략이나 권위주의 체제에서 맞서 싸우겠다 이런 형태이고요. 그 국면에서 지금 미국의 동맹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죠, 바이든이.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현재 상태로 권위주의 체제가 더 확산된다면 세계에는 굉장히 많은 권위주의 체제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더 강해질 것이다. 그래서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런 대응을 하고 있는데 뭐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는 좀 시각이 엇갈립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두 곳에서 동시에 전쟁을 할 수 있을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이 끝난 후에 대만을 사실상 점령하는 수준으로 군사 훈련에 들어간다면 미국과 이게 충돌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두 곳의 동시 전쟁을 미국이 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나서고 그래서 미국은 현재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을 고려해서 대만은 너무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대만을 만약 그런 식으로 방치한다면 주변에 이제 예를 들자면 남아시아 국가, 동남아시아 국가는 물론이고 한국과 일본까지도 위협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대만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주로 맡겨둘 걸로 군사적으로 보이는데 그런 이제 국제적으로 지금 권위주의 국가들과 자유동맹 국가들의 그런 전선이 확고히 이루어져서
그렇게 군사적 외교적인 싸움이 되고 있고 그게 민주주의 정상회의라는 것에 대한 국제적인 어떤 회의를 미국이 주도하는 이유도 그런 중국과 러시아의 권위주의 외교 팽창 전략에 맞서는 그런 외교 전략의 한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뭐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실감이 나진 않지만 그렇지만 어쨌거나 우리나라한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협이 되는 거라고 봐요. 뭐 대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가까운 또 나라에서도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어떤 길을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죠. 이제 지금 공식적으로 바이든 정부가 물론 베이징 올림픽 외교 보이콧을 공식적으로 한국의 외교 문서를 통해서 요청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다른 나라도 그렇게 요청하진 않았어요. 근데도 영국, 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리투아니아 이런 나라들은 그런 방향으로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팽창 전략, 권위주의 체제를 현재 방치한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국제사회에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타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자유동맹체제 복원을 통해서 또는 동맹체제 강화를 통해서 그런 중국 러시아에 맞서야 된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국 정부 문재인 정부는 지금 오랜 기간 동안에 친중 친북 노선을 걷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길을 자유민주주의 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미 동맹 체제는 그냥 형식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한미 연합 훈련도 안 하고 북한의 눈치만 보고 김여정의 이야기를 하면 김여정의 이야기를 우선 듣고 미국과 관련해서는 크게 뭐 공개적으로 엇박자가 안 나는 수준에서 하고 실제는 중국과 북한에 발을 맞춰서 그간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마치 시진핑을 대국으로 여기고 대한민국을 작은 뭐 이제 소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중국몽의 한 조공국처럼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런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택의 길일 때 어느 길도 선택하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중국과 같은 공산국가, 국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국가 권력에 의해서 국민들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통치하고 그런 패권적인 방식으로 해서 자국의 인민이나 다른 나라의 어떤 국가 국민들을 통치하는 그런 국가가 아니라 인권과 자유를 기반으로 한 국가란 말이죠. 그러면 세계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그런 권위주의나 패권주의에 맞서 사실 동맹 국가들 간의 연합을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면서 중국과는 어쨌든 경제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술 문제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전에 시장이나 기술 이런 게 90년대 뭐 2000년대 계속 중국에 의존해 왔고 일부 첨단 기술이나 생산지 제조 공장 이런 게 너무 중국의 의존이 심화되는 형태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점차 이제 다른 나라들도 중국에 의존하는 것을 점차 이제 그 리스크를 지금 분산시키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호주라는 나라, 호주도 그런 경우인데 90년대, 2000년대, 뭐 2010년대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호주에 중국인들이 엄청 많이 갔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 공산당의 어떤 책동으로 해서 호주 자체가 친중 분위기로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호주는 석탄이라든가 뭐 이런 철광석 부분에 아주 중요한 생산지이면서도 중국에 수출도 많이 하지만 중국에 수입도 많이 하는 그런 나라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호주가 점점 자유와 인권의 가치는 약해지고 친중 노선과 패권주의 국가 노선이 강해지고 1대1로의 그런 중국 정책을 수용하면서 호주의 고유한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점점 내부에 약해지고 그 안에서의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책략이 어떻게 호주 내로 점차 외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교육, 뭐 대학 이런 데를 어떻게 점령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래서 호주 내에서 그 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또 미국의 적극적인 호주 관련된 포섭 전략, 자유 동맹 포섭 전략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형성되면서 호주가
굉장히 큰 변화를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의 인권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막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뭐 이번에 베이징 올림픽도 그런 외교 보이콧도 그런 일환이고 그 과정에 중국의 인권 문제나 1대1로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중국에서 석탄 수입을 금지시켰지 않습니까? 뭐 일부는 또 엄청나게 관세를 높이기도 하고 거꾸로 그게 중국에 치명적 타격을 입혔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석탄을 가져다가 그걸 중화학 형식으로 제품도 많이 만들고 중국은 에너지 부분 중에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거든요. 특히나 이제 동북 삼성 같은 데서는 석탄을 이용해서 특히 한겨울에 그런 이제 석유라든가 이런 게 충분치 않은 건 석탄을 통해서 에너지를 써왔는데 해결해 왔는데 그게 중단돼 버리니까 상당히 문제가 됐고 이번에 우리 얘기했던 요소수 같은 경우도 석탄에서 추출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까지도 문제에서 중국도 문제되고 주변은 문제가 됐는데 그만큼 호주가 처음에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만일 중국과 그렇게 분리가 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길 거라고 했지만 오히려 중국도 치명적인 어떤 타격을 입는 걸 알고 호주도 자기 기술력이나 수출을 다변화하면서 새로운 형태로 좀 가고 있거든요. 한국도 지금 경제적으로 중국의 시장이나 이런 목에 딱 걸려 있고 중소기업들 제조하면 한동안 90년대에 가면 다 중국으로 막 이전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게 이제 목에 걸린 가시가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어떤 경제 구조나 중국 시장으로 나가는 것도 재편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기 때 가야 할 길을 선택해야 할 때 문재인이 그걸 지금 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큰 방향으로는 자유동맹체제의 군사적인 동맹체제만 아니라 경제, 문화 동맹체제가 더 강화돼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과 단절되던 불필요하게 반일 막 싸워서 그 반일 청산 운동을 하면서 일본과 갈등이 심해서 기술 문제를 중심으로 한 서로 간의 갈등도 심해졌는데 사실 이런 주변 국가들 대만, 싱가포르, 뭐 일본 이런 인도 이런 국가들과 훨씬 더 경제적으로나 유기적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 의존성도 좀 벗어나야 되고 그래서 큰 방향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동맹 체제에 경제 유기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쿼드 가입도 계속 미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쿼드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이런 양상으로 가서 중국의 패권 전략, 중국몽, 중국이 세계 자신들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를 전 세계 모델로 해서 목태동의 나라를 꿈꿨던 중국이 시진핑을 통해서 또 다른 모태동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이 중국의 전략에 이제 지금은 맞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그건 이제 뭐 인권 운동가들만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미국, 영국, 호주가 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이죠. 그런 중요한 기회라 그래서 친북 친중 노선에서 벗어나서 자유 동맹의 길을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는 국가 전략으로 다시 이제 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이제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주변의 외교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확실히 변화돼야 된다. 근데 문재인 정부한테 사실 그걸 기대하기는 이제 하늘에서 별 따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머리 구조나 태생 자체가 이제 모태동 노선을 따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국을 국가사회주의 모델로 해서 아주 발전된 모델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기대하기는 어렵고 어차피 정권 교체 시기가 왔기 때문에 내년 3월 기울에 정권 교체를 통해서 정부의 그런 외교 전략, 동아시아 전략이 확실히 그걸 기점으로 변해가는 그런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 국제 정세 사이에 좀 항복판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저희가 또 치열하게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가 뭐 관여하거나 뭐 신경 쓰거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하게 또 많은 부분이 지나가지만 좀 관심 있게 보면서 또 정권 교체가 또 유일한 답이라는 생각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라이브가 아니라 이렇게 녹화 방송하게 됐는데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네,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꽃봄 뉴스 네 12월 13일 날 방송되는 꽃봄 뉴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